오늘은 임진왜란 해전 시기 국왕과 북방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1592년 5월 4일 날 비로소 1차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첫 해전이었던 옥포해전, 그다음에 하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5월 29일 날 제2차 출전에서는 사천, 당왕포, 율포회전에서 또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는 거북선이 처음 출동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요. 그 다음에 1592년 7월 초, 7월 8일이죠. 3차 출전을 해서 견내량, 그 다음에 안굴포 회전에서 또 대승을 거둡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내량 해전은 일명 한산해전, 한산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1592년 제4차 출동은 9월 1일 날 부산포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적들을 약 100여 척을,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는 등 1592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수백 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연전연승의 해전 승리로 조선 수군은 물론이고 연전연패했던 육군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조선, 지금 같은 한반도 남해안에서 이와 같은 이순신과 이혁기를 주축으로 한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을 때 임진왜란 초기부터 1년 동안 국왕 선조와 북방 상황인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순신을 이해하고 이순신 해전을 이해하고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선조는 먼저 피난을 가죠. 피난 가기 바로 얼마 전에 조정정부의 이주판사였던 이원영을 평안도 도순찰사로 긴급 파견을 보냅니다. 이 파견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이원익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국왕의 북방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안도 순찰사로 이원익을 긴급히 파견 보낸 선조 실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감없이 선조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 선조실록 1592년 4월 28일입니다. 바로 이때는 선조가 한성을 출발하기 이틀 전이에요. 자, 경이 전에 안주를 다스릴 때,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이원익을 이야기합니다. 이조판서. 관서 지방의 민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경은 이원익 자네는 평안도로 가서 부로, 즉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들이죠. 어른들을 효유하여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인심을 수습하라. 적병이 깊숙이 침입에 들어와 남쪽 여러 고을들이 날마다 함락되니 경성 가까이 온다면 관서로 파천, 임금이 도성을 떠나는 것을 난리를 피해서 떠나는 것을 파천이라고 그러죠. 파천을 이러한 뜻을 경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조는 이온익에게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본인이 머지않아 도피할, 피난갈 평안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조는
이어서 4월 30일 드디어 한성을 떠나면서 피 맺힌 이 선조 기록을 살펴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조실록 1592년 4월 30일 피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다 배올랐다. 상이, 여기 상이라는 것은 선조를 얘기합니다. 시신들을 엎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한 개의 등촉도 없었다. 캄캄했다는 이야기죠. 밤이 깊은 후에 겨우 동파까지 닿았다. 지역 이름입니다. 임금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흔히들 역사가들이나 우리 후세들이 선조를 비판하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모두 철거시켰다. 자, 이것은 마치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남쪽으로 이상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백관들은 굶주리고 지쳐 총가에 흩어져 잤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전쟁 발발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한 국가를 지배한 왕이 피난 가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왕이 피난 가는 생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성은 5월 3일 날 왜군에 함락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불과 이순신이 남해에서 출동하기 바로 며칠 전의 조정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피난을 가지요. 예. 그런데 5월 26일입니다. 이 5월 26일은 왜군이 지금 이미 임진강을 건너 평양을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남쪽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이미 사천 제2차 출전 3일 전입니다. 1차에는 승리를 하고요. 그러나 외육군들은 이미 좀 북진을 해서 한성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평양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으로 갔던 임금도 또 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진을 해야 돼요. 피난 전진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권희시 육기나가는 6월 1일 날 개성을 함락시키고, 개성은 아주 한성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평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월 10일 날 왜군은 강화를 요청해 옵니다. 이거 바로 이제 처음 왜군이 조선을 불법 침공해서 한성을, 즉 지금의 서울을 함락하고 개성을 함락하고 바로 이어서 조선 북왕 쪽에 강화를 요청합니다. 이때 조선의 대표로는 이덕형 예조판서가 대동강에서 선상에서 회담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의 권희시 육기나가의 부하 장수하고 선상에서 이제 회담 결과 당연히 결렬됐겠죠. 무슨 말을 적장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6월 9일 날, 그러니까 선상에서 있었던 그 결과입니다. 회담 결과. 적이 말하기를, 왜군이죠. 일본이 귀국과 서로 전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조 실력을 읽거나 또는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왜군을 일본이라고 칭하는 그런 기록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왜군, 오랑캐 이렇게
적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때 선조 실력에는 일본이 귀국과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미 일본의 국권은 일본이었어요. 자, 지난번 동래 상주 용인 등지에서 모두 서기를 보내었으나 기국에서는 답하지 않고 무기로서 대하기에 우리들이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명나라로 침공을 할 테니 길을 좀 내달라라고 몇 번 서신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이야기죠. 답이 없었던 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서 침공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장수들이 바로 같이 싸웠죠. 자, 그래서 원컨대 판서는 국왕을 모시고 이 지방을 피하여 우리가 요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오. 이덕형한테 일본 장수가 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명 가도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회담 결렬은 당연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군은, 즉 여기 일본이라고 하죠. 왜군은 이렇게 명분을 조선 국왕에게 전달을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조는 이미 이제 적은 침공해 왔고 또 체포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6월 11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을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저 국경 영주 이제 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6월 22일 날 의주에 도착하는데 평양, 그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바로 여기 김소월이 시에도 나오는 그 북한의 현재 북한 땅의 영변입니다. 그래서 의주로 이동을 하지요. 참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이제 대동강하고 평양을 사수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이제 의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국왕으로서 당연한 거죠. 지금 같으면 국군 통수권자죠. 예. 그때 이제 윤두수, 좌의정,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그 다음에 또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윤두수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 도원수, 김명훈. 그러니까 권율 이전에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는 김명환, 도원수, 그 다음에 이원익 등이 참견을 하죠. 그래서 이원익은 다음에 기호가 있으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리 선생 이원익 정말 우리 조선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청백리로 정말 오랜 기간 몇 대에 걸쳐서 국왕을 측근해서 모셨던 분이죠. 그래서 아주 존경하고 지금 현재도 광명에 이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광명에 박물관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종종 많은 행사라든지 여기서 또 광명시에서는 보니까 문화원이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원익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어떻게든지 대동강 평양 사수해라. 실패했겠습니까? 성공했겠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제 평양성은 바로 이제 함락이 돼요. 사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원익 당시 이제 도순찰사 이원익은 이제 평양에 왔을 때 이미 4월 28일 날 선조가 이야기했듯이 깍듯이 선조를 모시고 또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물질적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원익이 이제 순찰사 이원익이 긴급보고를 하죠. 이거 선조실록 6월 15일에 이제 나옵니다. 왜군 침공 60여일 만에 평양이 함락해버립니다. 네. 한양 함락했죠. 개성 함락했죠. 평양 함락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임진왜란,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 일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명나라, 당시에 이 지금 같으면 친중, 친명 정책을 썼죠. 중국의 전신 나라니까. 명나라군의 이 조승훈 부대가 드디어 입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 17일부터 이미 이제 각 기록들이 좀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나름대로 이 선조실록에서 넣었던 것이죠. 6월 17일부터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록에 그대로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은 6월 19일, 20일 등등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 17일부터 국경을 넘었고 20일 날 완전히 이제 입국을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평양 순찰사, 이제 그때는 또 관찰사입니다. 순찰사, 관찰사. 그러니까 순찰사 역할을 안 하더라도 관찰사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 시기는 이제 순찰사를 또 이제 겸임시킴으로써 군사 업무까지 함께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사를 임명을 시켰죠. 그때는 또 순찰사에서 전시 작전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 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미 이때는 조승훈 부대가 조선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병부상서 석성, 이분은 또 이제 실제로 명나라의 어떤 그 국방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 심유경은 우리 임진하는 역사에서 일본과 강화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강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1592년 6월 17일, 19일. 강화했다기보다는 강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조는 조선 부대가 왔어요. 그러면 평양성을 어떻게든지 수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전략적 사고나 계획은 어떻게든지 한성을 수복을 해야 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죠. 빼앗긴 조선의 수도를 이제 수도까지 가려면 평양성을 일단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조선 부대가 평양성을 수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승 부대 명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조선에 이제 평양 근처에 평안도에 있었던 조선군과 조명연합 작전을 하죠. 그러나 7월 17일 무참히 평양성 탈환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 또 다시 이제 조승은 군이 기가 죽었죠. 그래서 조선군 단독 작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수차에 걸쳐서 평양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또 8월 1일 날 한 달 못 된 상황에서 2일 그다음에 이원희, 김경서 등이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여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 사료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얼마나 오합지졸했겠습니까? 예. 정규군도 별 어떤 훈련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못 받았죠. 더군다나 갑자기 징집된 백성들이 무슨 훈련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합지졸, 무참히 여기서도 왜군들에게 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지금 이제 조승훈 부대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추가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했던 것은 선조 측근들은 아예 국경을 넘어서 명나라로 피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변에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신들은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명나라 요동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간곡히 선조에게 이제 읍소를 하면서
조선 내에는 있어 달라 이거죠. 이거에 대한 또 실록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1592년 8월 2일자 선조실록입니다. 여기 있는 군신들 누군들 국가를 위하여 죽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가가 선조의 이제 대가, 당신이 선조 국왕께서 우리 땅에 머물러 계신다면 거의 1% 희망이라도 있지만 일단 요동으로 건너가면 통역한 무리들도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은 물론 그곳의 의병들도 모두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제장들은 패배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은 강곡한 신하들의 바람에 결국 선조도 요동으로 건너가진 않았습니다. 자, 만약 그때 요동으로 건너갔으면 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참 알 수가 없었던 일이죠.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지금 1592년 8월 달입니다. 이때는 제3차 이 한산해전이 대승으로 끝났던 상황이 있어요. 네, 이때는. 자, 그러나 저 북쪽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한 국왕, 이 국경을 넘어서 피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양성 회담, 본격적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죠. 이때는 이제 명군이 주도적으로 일본군과 함께 회담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9월 1일 1592년 10월 20일간 50일간 그 결과가 휴전. 이때는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는 권이시 사령관, 권이시 육기나가 또 명나라 심의경이 이걸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1592년 9월 1일인데요. 이때 그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전쟁이든지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는 바로 패배든지 아니면 휴전을 하게 되죠. 외교적으로. 자, 그건 역사적으로 전 세계사적으로 전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왜군하고 그다음에 명나라군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완전히 뭐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제적 어떤 그 국가 외교를 볼 때도 뭐 조선 패싱, 오늘 같으면 이제 코리아 패싱, 조선 패싱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왜군은 병력 물자 확보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4월 달에 조선을 침공해서 9월까지 왔으니까 육로가 길잖아요. 중심이 길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제 의병이라든지 조선군의 산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고 그 군수 이 라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자 확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또 막은 게 여러분 아시죠? 남쪽에서 이순신을 주축으로 한 조선 수군이죠. 그래서 그네들의 어떤 그 전략은 육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기는 길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어요. 수로 바다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진군을 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대동강으로 가든지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목 출발점부터 막은 이제 조선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왜군은 여기서 휴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명군이 추가 파병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명나라군도 추가 파병군이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590년 12월 달 명나라 추가 파병군 이여송 사령관 제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여송은 그 조선계 장수입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으로, 지금 같으면 중국이죠. 명나라로 선조가 가서 거기서 아주 출세했던 조선계 사람이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군이 조선에 입국한 것은 1592년 12월 25일. 드디어 명나라 이효성 제독 지휘하에 5만여 명의 지원군이 조선에 입국을 해서 조선은 얼마나 큰 사기가 올라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조선의 외교의 어떤 덕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왜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거, 파병했던 것은 조선을 돕는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사전에 일본 즉 왜군이 국경을 넘기 전에 저들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전략적 사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 본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기 전에 이미 임진왜란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선의 남해안 앞바다에서는 이순신과 조선수군이 적들을 4번에 걸쳐서 대파를 시키고, 그다음에 적의 어떤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 국왕과 북방의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련의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을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임진왜란 상황은 육지와 바다를 같이 병행해서 알면은 더욱더 이 해전이나 또는 조선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1592년 임진왜란 이후 12월까지 4번에 걸친 큰 해전에서 조선 수군과 이순신은 적들을 완전 대파를 했고, 또 이 상황에서 조선은 국왕이 의주까지 피란을 하고 그 다음에 명군이 2번에 걸친 지원군을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